안녕하십니까. 오늘 골목 마케팅, 소상공인 기심전결, 이제는 슬세건이다 강의를 하게 된 외식업 전문 브랜딩, B2K 브랜딩과 태훈시 프랜차이즈 리틀 방콕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골목 마케팅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그동안 병원, 카페, 야식, 시설사업, 마트,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경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느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더 실전에 적용하기 쉬우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강의의 목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가장 큰 주제, 이제는 슬세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상권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오늘 공부하려는 골목상권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골목상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하려고 하고요. 상권이라는 기본 개념과 상권의 타겟팅 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슬세건이다. 두 번째 파트고요. 골목상권이라는 단어 안에 슬세건이라는 상권 개념의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단어의 탄생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슬세건에서 창업하기. 슬세건에서 창업하기는 앞쪽 챕터에서 배웠던 개념과 어떤 타겟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세건에서 살아남기. 이 앞의 과정들을 통해 창업까지 진행을 하고 그 창업한 매장에 대해서 골목 마케팅,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상권 분석이고요. 상권 분석, 내비게이션부터 켜라 파트입니다. 오늘 드릴 상권의 이야기는 지난날 감에 의존해서 직관적인 부분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던 상권 분석이 아닌 최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활용한 상권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머릿속에 길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우선 출발하시는 게 아니라 출발하시기 전에 목적지, 즉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정보까지 다다르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한번 보시고 출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낌대로 가신다고 해서 가봤던 길이니 목적지에 잘 도착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성대로 움직이느라 목적지에 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의 확률이 떨어지셨던 경우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션의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는 방법과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 여러 가지 경로들을 두고서 비교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길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권의 기본 개념. 이 부분은 상권에 대한 단어에 대한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짚어볼 텐데요. 상권이란 단어의 여러 정의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어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권을 상세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세권은 거래 관계의 종류에 따라 매입권과 판매권으로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권을 가리킵니다. 판매권은 다시 도매상권과 소매상권으로 나눠지게 되고 도매상권은 소매상권보다 면적이 넓고 한 상품의 거래량도 많습니다. 또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크기,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상업 집적도, 그에 따른 교통 편의 등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즉 대형 상점의 신설, 전철 등의 개설 등에 따라서도 범위가 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권의 개념으로는 상권은 제품의 교류나 교통의 발달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식품이나 일상용품 등의 상권이 좁게 나타나지만 귀금속이나 냉장고 등의 상권은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의류와 같이 내구성이 강하고 수송비의 부담이 적은 상품일수록 상권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며 식품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상품은 상권의 범위가 좁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상권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며 상권은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의 상권을 포함하기도 하고 중소도시의 상권은 더 작은 지역의 중심지 상권을 포함하며 여러 단계의 계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일반적으로 상권의 범위는 확대되지만 계층에 따라 다른 변화가 나타나며 교통 발달로 대도시의 상권은 확대되고 중소도시의 상권은 대도시의 상권에 흡수되어 쇠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서적들에서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상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달 상권이라는 단어까지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 상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해석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좀 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권 분석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황파악부터 해볼 텐데요. 이 상황이람은 이 상권 분석의 목적과 상권 분석을 하려는 당사자의 조건 등을 먼저 체크해서 최대한 자세히 조건을 설정하고 상권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하려는 것인지 예산, 창업자의 거주지, 창업자의 현재 상황 등을 상세히 설정하고, 즉 이 부분의 목적지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건지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듯이 자세하게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동인구 파악입니다. 유동인구 파악은 말 그대로 내가 창업하려는 예상 지역에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예상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미리 대상 지역에 가보고 거기서 인원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는 내 아이템 선정이 우선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유동인구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 아이템의 타겟층이 30대인데 40대의 유동인구를 체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만한 유동인구 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템을 확정하고 그 아이템에 맞는 타겟층을 설정했다면 해당 지역의 내 아이템과 가장 비슷한 유형의 혹은 같은 상품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매장을 설정하고 그 해당 매장의 방문 개수를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체크하여 통계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권 조사는 예비 창업자라면 미리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루 창업하기 위해서 그 매장 앞을 하루 이틀 지키고 나서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여기 잘 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조사하는 그 한 달이 그 매장이 1년 중에 장사가 계속 안 되다가 유일하게 장사가 잘 된 한 달일 수도 있고 그 매장이 12달 동안 장사가 계속 잘 되다가 그 중에 한 달 매출이 안 좋은 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내 주변 거주지라던가 내 생활동선 인근에 있는 상권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꾸준히 그렇게 하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창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다면 주민들과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 상인들을 통해서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정보들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말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의 입속에 맞춰서 자기들이 소화해야 되는 매물, 부동산 피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매물들, 권리금이 높거나 권리금피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임대료라던가 보증금이 높아서 처리했을 때 수수료가 높거나
아니면 해당 임대인이 빨리 빼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던가, 이런 매장을 위주로 줄 수 있고, 대로변에 잘 보이는 부동산 비용이 가장 강력한 매장들부터 추천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처 편의점, 오래된 밥집, 미용실 등 내가 보려고 하는 상권 내에서 오래 있었던 상권 매장이거나 1년 이상 거기서 영업을 하고 상권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매장에 방문하여 물건이라도 한 개 사시고,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머리라도 한번 자르시면서 상대방이 내 대답에 어느 정도 대답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질문 등을 통해서 이곳의 유동인구들의 특징, 매장들의 히스토리, 그리고 부정적 요소, 긍정적 요소를 다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상권 정보와, 그리고 부동산에서 내놓은 실제 부동산 정보, 그 다음에 지역 상권에서 말하는 이곳 유동인구의 특성, 상권의 변화 과정들을 잘 믹스해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동선과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 파악을 통해서 상권 내 입점을 계획하게 되었다면, 이제 대상 점포가 내가 분석한 상권 내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는 이 상권 내에 거주한다면 꼭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생활 동선 내에 있는지, 그 위치한 대상 점포인지를 확인하고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유동인구 파악만으로 섹터를 정하고 그 안에 이 상권 아니면 이 상권 안에서 입점을 하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같은 상권 내에서도 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그리고 예를 들면 아파트 주출입구, 그리고 해당 상가 내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마트 등등을 파악하셔서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혹은 주간 식사를 하고 지나다니거나 산책하는 길에 빠짐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생활동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신 후 대상 점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입점하셔야겠습니다. 상권을 나눠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권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그 큰 대분류로 상권들을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 번화가 상권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듯이 강남, 홍대, 대학로, 이렇게 번화가, 하플 상권들이 있죠. 이런 상권들은 상가들의 밀집도 자체도 매우 높고 유동인구도 어마어마합니다. 경쟁이 없는 상권은 없겠지만, 이런 상권은 각종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든 한 점포라도 우겨 넣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수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새로운 점포가 들어오고, 저와 같은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 점포들이 수시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독점 기간이 전혀 없고, 제가 아무리 독창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도 빠른 카피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창업할 때는 오히려 작은 투자보다는 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목이 좋은 곳을 선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덴티티가 뛰어난 브랜드를 하더라도 많은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상권입니다. 역세권 상권은 역세권과 도심 상권, 앞서 말씀드렸던 도심 상권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역세권 상권은 도심에 있는 큰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도심 상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역세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소규모 상권은, 역세권 상권은 출퇴근 동선, 즉 생활 동선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 출구들 중에 어떤 출구가 메인 출구인지, 주 이용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하철 노선 안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사이에 있는 다른 상권들과 비교해서 꼭 한 개의 역세권만 고집하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다양한 상권들을 보셔서 동일한 비용이라면 좀 더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 동선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출구와 역을 확인하셔서 창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학가 상권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학가 상권들이 어느 정도의 돈벌이가 되었는데요. 다양한 상권의 발달, 그러니까 리단길, 또 강남역, 홍대 등등이 발달하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앞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 즉 대학가 상권은 학생들이 앞에서 밥을 사 먹는 학생보다 일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공급 대비 수요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저도 대학가 앞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4년 정도 운영했었는데요. 매년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 경쟁 점포가 계속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상권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겠구나. 특히 대학가 앞에서 제가 했던 카페들은 정말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래도 대학가 앞이니까 카페라던가 떡볶이 등등 좀 팬시한 사업을 하게 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매장에 앞에 와서 유동인구 조사를 하고 심지어 저희 매장에 와서 인주 없냐고 인주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계약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상당히 속 터지는 일이죠. 앞으로 대학가 상권의 경우에는 쇠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보다는 이미 사라져 있는 상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 상권입니다. 오피스 상권은 주거보다는 주간에 출근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상권을 말하죠. 주간에 점심, 그 다음에 식사 후 커피, 그리고 끝나고 나서 회식하는 상권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광화문이나 종로, 마포, 성수 등 다양한 큰 건물들이 몰려있는 곳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이런 대형 오피스 상권의 데미지가 가장 큰 상황인데요. 재택근무나 회사 내에서 포장 배달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주변 상가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도 현재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점점 재택근무가 줄어든다고는 하겠지만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인원들을 줄이고 있고 한번 줄어든 소비 성향들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상권 자체가 힘을 한번 잃었기 때문에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예전처럼 강하게 파이팅 있게 운영을 안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한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100명을 받으셨다면 지금은 100명을 못 받으실 겁니다. 아마 체력적으로나 인원을 많이 절감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인원이 늘어나는 과정을 또 겪어야 되고 그 인원들을 숙련시키는 동안 아마 그 과도기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오피스 상권에서는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주거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항아리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상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조성 당시부터, 계획 당시부터 단지 내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부터 항아리 상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정 수요층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매출, 즉 상권의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해진 해당 매출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생활 동선과 단지 세대수 대비해서 상가의 숫자를 파악하여서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름 뉴타운의 경우는 세대수도 세대수지만 해당 상권 내 다른 주상복합이라던가 여타 다른 상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단지 상가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성 당시에 아파트 단지 상가를 2층으로 지었고 크기가 크지 않아서 상가 내의 상가 밀집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상가에서 한 카테고리를 잘 선점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쭉 갈 수 있는 스테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 원룸 주거 상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빌라 원룸 주거 상권이 주목받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배달하기 좋은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배달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배달 전문점들의 특성상 야식이라던가 자극적인 음식, 분식류, 치킨, 피자들이 강세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소비하는 쪽, 대부분의 식사를 외식이 아니라 배달로 해결하고 있는 원룸이나 연립주택,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들은 가성비 좋은 배달 상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야식 배달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가성비 위주의 저렴한 상품군이나 메뉴들을 구성하여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골랐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상권입니다. 다음은 학원가 상권입니다. 학원가 상권은 이 상권 내에서 두 가지 타겟층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공략할 수 있는 상권인데요. 첫 번째, 학생들을 기다리는 어머님들을 공략하는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10시나 10시 반쯤에 보통 이제 학생들을 픽업하려는 차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그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식사와 가벼운 티타임을 겸해서 3시나 4시 또 학생들이 내리는 시간까지를 기다릴 수 있는 상권, 혹은 퇴근 후 학생의 그 학원 근처에서 10시에 끝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잘 결정을 하셔서 선정하시고 입소문이 나시게 된다면 그 어머님들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이사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쉬는 시간 또는 학원에 갈 때, 끝났을 때 가볍게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간식거리나 가벼운 한 끼, 일품 요리 등 컵밥, 샌드위치, 햄버거, 조각 피자 등이 강세를 이루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아이템에 맞는 상권을 찾기. 앞에 말씀드렸던 큰 대분류의 상권들을 놓고 대표적인 샘플 지역들을 잡으시고요. 이제 저희 매장을 오픈할 곳을 찾게 되실 텐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하시려는 아이템을 심사숙고하여 선정하시고 그 아이템의 특성을 충분히 공부나 경험 등을 통해 확실히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상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입지 전략 점검을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 이제는 슬세권이다 해서 이제 슬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세권이란 슬리퍼와 세권, 아까 말씀드렸던 상세권, 상권을 의미하는 세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각종 여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 내의 상권을 이르는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슬세권은 슬리퍼 차림으로 카페, 편의점, 극장, 도서관,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그동안 역세권, 지하철 중심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대표되는 교통 등을 중요시 해왔지만 최근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슬세권,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퍼로컬. 하이퍼로컬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슬세권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전적 의미로는 아주 좁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이라는 뜻으로 기존의 로컬보다 더 좁은 동네 생활권을 가리킵니다. 즉, 하이퍼로컬도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각종 여가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뜻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세권에서 더 좁아진 개념입니다. 레이어드 홈이라는 단어는 트렌드 김난도 교수님 책에서도 이번에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제 집 앞에서 하던 행동들까지 집 안에서 다양한 홈바, 홈카페, 집 안에서 취미생활이라던가 기타 여가생활을 많이 보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슬세권 이후에 또 이어진 이 레이어드 홈에 대한 이야기도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세권 이전에 리단길부터 공부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리단길을 시작으로 수많은 리단길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리단길을 설명드리려는 이유는 전통적인 하플, 대학가, 로데오 상권에서 리단길로 소규모 아기자기한 상권들로 대거 경제활동이 옮겨졌고 히트를 쳤습니다. 물론 지역 발전과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화두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말이죠. 현재 슬세권 주거 상권의 발달은 하플의 다양성과 팬시함을 가진 소규모 상권이 리단길이 되었고 그 소규모 다양성과 팬시함이 이제 내 집 근처로 오게 된 것을 슬세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단길을 꼭 알고 이해해야 왜 우리 집 앞으로 슬세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지, 필요한지, 슬세권에서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단길의 탄생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에 기인합니다. 과거 홍대가 발전하자 그곳에 장사를 하던 기존 세입자나 신규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하지만 같은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합정, 상수, 연남동 등까지 파생되어지는 리단길을 만들어낸 경우를 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리단길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단길의 흥망성쇠. 리단길의 흥망성쇠의 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생도 망하는 것도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이 현상이 얼마나 늦게 오느냐에 따라 흥망성쇠의 시간적 부분이 결정됩니다. 진입장벽이 계속 낮게 유지되고 상권의 크기는 작지만 계속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다채로움을 유지해 나가야 리단길의 아름다움 그리고 상권을 가야 되는 이유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슬세권도 리단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슬세권과 리단길의 차이점은 리단길은 지난 날 동안 전혀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던 지역들이 급작스럽게 젊은 예술가라던가 젊은 창업가들이 소규모 점포들을 다양하게 오픈을 하면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슬세권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주거 상권에 충분히 다양성 자체는 가지고 있었던 편의시설이 있었던 지역의 상권 내에서 리단길에 있었던 팬시함이나 다양성 그리고 젊은 감각들이 이제 내 집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채로운 서비스업이 내 주변으로 진입하면 상권의 색깔이 다양해지고 내 생활이 편리해진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슬세권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7가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인 가구의 증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안의 요리를 해먹거나 가사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행위를 외주화시키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위들이 집 앞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거 공간의 협소화입니다. 거주 공간의 크기가 타이트해지면서 집안에 응접실이나 휴게 공간이 생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이나 집 앞 놀이터, 골목들이 여러 역할을 해주었었다면 지금은 그런 모든 기능을 집 앞 카페나 맛집들이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맘 편히 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협소해지고 방음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거 공간의 획일화. 대부분 많은 경우에 획일화된 아파트나 빌라, 원룸 등의 형태의 거주를 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진짜 내 공간이라고 느낄 만한 변화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다양한 인테리어와 맛, 음악, 서비스 등을 세팅되어 있는 매장들을 찾게 되는 니즈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 공간 내 휴식 공간의 외주화. 예전처럼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놀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요. 또 내 공간이 주변인들, 친구들이 놀러 오게 되면 노출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꺼리게 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많이 강해졌고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집은 잠을 자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지고 나머지 기능들은 슬세권 내 서비스 업장에서 이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의 발생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발생 사태로 인해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 시내 하플이나 도심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친구들 간의 친목 모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끼리 혹은 동네 지인들끼리 집 근처에서 가볍게 즐기고 일찍 들어가는 문화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 앞 슬세권이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 많아진 유동인구를 보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창업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업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집 근처에서 식사와 여가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사 주변 오피스 상권이나 역세권 등등에서 느끼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경험하던 많은 직장인들이 집 근처에서 소비를 해야 하시다 보니 이전에 체험하던 서비스와 최대한 비슷한 서비스 그리고 품질의 만족도를 주는 매장을 찾게 되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집 근처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 주류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 반경의 축소입니다. 이전에는 출근지 주변이 주 소비 장소였다면 내 집 주변이 주 소비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를 깨닫고 기존의 입점 방식에서 벗어나 실사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공략한다면 코로나 시국에서도 안정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는 실세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거주지 인근으로 많은 입점 전략을 짜서 4년째 태국 음식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단어가 생길지도 몰랐고 코로나가 생길지도 몰랐습니다만 점점 더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고 거주지 내에서 주부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창업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 상권보다 경쟁이 덜하다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홍대 앞에서 혹은 연남동 이런 곳에서 타이푸드 음식점을 열었다면 다양한 경쟁자들과 겨뤘어야겠지만 그 당시에는 집 근처에서 태국 음식을 한다는 건 상당히 모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박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소비자들한테는 태국 음식이라던가 이런 외식스러운 메뉴들을 즐기려면 집 앞을 벗어났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집 앞에 정말 가볍게 슬리퍼 신고 가벼운 차림으로 나와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양질의 음식과 인테리어들을 즐길 수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컨설팅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오피스 상권 내에 있는 매장들 그리고 전통적인
2차 문화, 호프집, 회식 등으로 이루어졌던 매장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매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술세권, 즉 내 집 앞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이자카야라던가 호프집들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약 5, 60개의 매장들을 상담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새로운 입점 전략이나 창업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단길의 생명이 짧다고 하셨는데 슬세권도 그렇게 생명이 짧은 건 아닌지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상권 다 하플 상권, 그러니까 도심 상권의 대체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단길과 이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리단길은 기존의 어떤 상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나 지리적 요건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벤트형 상권이라면, 슬세권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상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성이 커지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플이 다시 대세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 다시 돌아온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수준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상권에 대한 개념, 슬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실전으로 창업하고 창업 후 살아남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